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킨 지도 이제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첫 번째 방송이 2020년 6월 15일 날 나갔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멤버가 되신 분들,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난 4년간 변함없이 미준 채널을 지켜주시는 찐 구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 이메일을 읽느라고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양2206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멤버십 할인은 또 안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몇 달 전에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할인 행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을 드리고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락처 보내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회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댓글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나도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총 13분께서 연회원 가입을 부탁하셨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연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같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choice2121@hotmail.com입니다.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이제 제가 받으니까 알겠죠. 성명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밴딩의 담당 매니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50% 할인된 가격으로 미준 올인원 연회원 멤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 그리고 미준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용한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색깔이 좀 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올라간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나쁜 추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S&P 500의 마켓 프레스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43이었는데 이제 44.73이거든요.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은 44%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73.35%가 나오고요. 따라서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73%를 넘어간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모멘텀이 뛰어나다,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감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조금은 공포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AI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32.1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AII는요,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의 질문을 투자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증시의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심플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보니까요, 현재 투자자들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32.1%는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3.9%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33.9%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1%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역사적인 에버리지, 평균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37.5%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심리가 약간 불안한 상태다. 투자자들이요. 조금은 위축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 즉 다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이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는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떨어졌습니다. 0.12%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02% 횡보를 보였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0.1%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기여를 했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가 12.06%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플러스 9.52, 나비타스 플러스 8.97, 월프스피드 플러스 8.46, 벌팁 홀딩스 플러스 6.82,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6.24, ST 마이크로 플러스 5.40, 인피니언 플러스 4.31, 암 홀딩스 플러스 4.00, 니오 플러스 3.49,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플러스 3.46,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3.36,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2.9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어제 주가 하락이 도드라졌던 종목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퍼시픽 바이오가 7.4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DXYZ이 6.98% 빠졌습니다.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6.95, 인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5.56,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5.47,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5.45,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42,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5.10, ARKB 마이너스 3.97,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3.84, 리오토 마이너스 3.79, 비트코인 마이너스 3.76,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73%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 4종목은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색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12.0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벌팁 홀딩스 플러스 6.82, 인피니언 플러스 4.3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7%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팔란티어가 0.23%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TSMC 마이너스 0.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60, SMCI 마이너스 0.94, 펄솔라 마이너스 1.45, 아마존 마이너스 1.64, 우버 마이너스 2.03, 엔비디아 마이너스 3.33, 비트코인이 3.75% 떨어지면서 64,0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간만에 테슬라가 12% 이상 급등하면서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기분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어닝에 대한 월가의 반응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개중에는 좋은 반응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월가의 반응이 어떤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 배송, 마진, 주당 순이익 이렇게 모든 것이 1년 전보다 급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저렴한 모델, 로보택시 플랫폼에 대한 계획을 업데이트한 후 실적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커다란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가는 쭉 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존 머피고요. 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종가 대비 36%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220달러의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했다. 따라서 목표 주가도 올리고 또 중립이었던 평가도 이번에 매수로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머피는요. 분기별 수치가 사실 또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최근의 부정적인 촉매제를 본질적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근에 너무나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일론 머스크가 해줬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느린 볼륨 성장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죠. 2025년 신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사이 기간 동안 가격을 인하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이번에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2025년에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격 인하는요, 총 마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테슬라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마진을 달성했다. 자, 이번에 총 마진이 17%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3분기 연속 17%였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물론 이제 총 마진이 한때는 30% 가까이 됐었잖아요. 따라서 그거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잘 조절을 하고 있다. 비용 절감 잘 하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저가 플랫폼과 관련된 모델 출시에 대한 우려. 왜냐면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모델 2의 출시가 취소됐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러다가 저가형 자동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시 일정을 앞당기고요, 기존의 아키텍처와 용량을 활용해서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역량을 확대하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으로 완화가 됐다. 뭐 이게 모델 2인지 모델 1인지 모델 4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모델 3, 모델 Y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저렴한 저가형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센티먼트를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발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머피는 또한 예상보다 빠른 저가형 차량 출시, 8월 8일 날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올해가 지나가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웨드부시 증권입니다. 아웃퍼폼 매수 등급을 지금 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요, 275달러로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댄 아이브즈고요. 자, 댄 아이브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가 모델 2.5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2.5란 얘기를 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웨드부시에서 붙인 거고요. 따라서 모델 2와 모델 3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성과 FSD 측면은 장기적인 핵심 전략이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머스크의 전략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규제 그리고 기술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잠재력이 많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입니다. 아담 조나스 역시도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했고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분기 실적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주당 310달러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자, 그리고 화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쁘진 않았다. 따라서 어닝 실적 괜찮았고요. 단기적인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이제는요, 그냥 한 분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계속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SBC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수익과 현금 흐름이 약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꿈이 살아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HSBC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클 틴달이고요. 차세대 차량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급진적인 형태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생산 공간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더 많은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아까 웨드부시처럼 모델 2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뉴스다. 왜냐면요, 새로운 기술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조합하면서 비용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애널리스트가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는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저평가, 매도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대체로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대치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됐다.
왜냐면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2024년 성장률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작년보다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사코나기는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현재 기술의 한계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테슬라가 왜 개별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FSD, 완전 자율주행의 광범위한 보급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것이다. 그리고 FSD가 반드시 승자 독식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먼 일이고요. 만약에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혼자 독식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마크 델란이고요. 모델2가 아닌 더 저렴한 새 차는 기존 라인의 요소를 사용해서 중장기 성장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골드만은 주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립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75달러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BS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조셉 스팍이고요. 스팍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60에서 오히려 147달러로 낮췄습니다. 중립 등급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스팍의 의견에 따르면요. AI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가시성이 흐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전기차는 우리의 주력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요. 일단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올 때까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팍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의 새로운 저가형 제품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궁극적인 약세 시나리오를 배제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라인업의 성장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새로운 차량이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 3, 모델 Y 가지고는 성장이 굉장히 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새롭게 추가될 더 저렴한 자동차에 어떠한 성능이 있을지, 가격은 얼마일지, 이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은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이고요. 신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비중 축소, 매도 등급을 재차 유지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수요 그리고 가격 압력에 대한 펀더멘탈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신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차인지, 얼마짜리인지,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성능은 어떤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굉장히 좋지 않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에도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우버랑 같이 등장합니다. 어제 우버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버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면 우버 주식은 팔아야 되나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우버 테크놀로지 주식 그리고 리프트는 놀라운 이유로 급락하고 있다. 바로 테슬라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로보택시에 대한 발언은요. 우버와 리프트가 상당 부분 진출해 있는 기존 택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왜냐면요. 어제 거래에서 우버, 리프트 주가는 각각 2.03 그리고 3.43% 하락을 했거든요. 반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를 보였죠. 따라서 시장은 상승하는데 두 종목은 동반 하락했다. 따라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요. 자신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진정한 완전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또한 순수 AI 기반 자율주행인 FSD 버전 12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번에 꼭 사용해봐라 이렇게 강추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개선 속도도 빠르다라고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버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블랙스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요. 테슬라를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조합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버라는 기업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우버와 같은 차량 호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테슬라 소유자 차주는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타인들한테 빌려주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차량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가 구축할 로보택시는요. 우버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테슬라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항상 테슬라의 계획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실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원래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지만 예전에는 너무나 먼 미래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로보택시가 이러다가 몇 년 안에 생기겠는데 이렇게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버나 리프트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 제시가 되죠. 두 회사 모두 테슬라의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와 함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테슬라가 정말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대박을 치면요. 그걸 사다가 직접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로보택시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사는 비용과 우리가 사람 운전자를 사용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승차당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이 구축이 되고요. 로보택시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요. 우버 입장에서는 원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사서 여기에다가 접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라그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성적표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8,794명 중에 687위. 따라서 상위 한 8%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는 62%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15.9%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유능한 전문가니까 어떤 기업을 좋게 보는지 한번 보시죠. 암홀딩즈는 홀드를 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쭉 바입니다.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 아리스타 네트워크, 테슬라, AMD, 모비라이도 보이고요. 인피니언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주고 있는 이러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능한 전문가 피에르 페라구가요. 2018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의 승자는 우버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고서에도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무인 서비스는 기존의 대규모의 경쟁력이 있는 인간 운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순수하게 운전자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수십 년과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지금 우버라는 기업을 하나 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우버라는 기업이 성공적인 이러한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사용자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일종의 해자를 구축해 놓은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우버는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사용자 수가 이미 너무나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규 기업이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하나하나 조인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도입이 돼도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머스크의 로보택시 발언은요, 우버와 리프트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페라구라는 전문가는요, 테슬라와 우버 주식을 모두 매수 의견으로 평가했잖아요. 자, 지금 현재 페라구가 제시하는 우버 주식의 목표 주가는 100달러고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245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향후에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이 되고 정말로 로보택시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테슬라 그리고 우버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간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때문에 우버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로 넘어갑니다. 어제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18%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400 가까이 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해서 430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닝을 발표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결과부터 보시면요. 자, 프레스 릴리즈 1분기에 갭 EPS가 4.71을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39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36.46빌리언.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7.3%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구멍 가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커다란 기업이 메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가 성장률을 27.3%를 찍었다. 굉장한 소식이죠.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닝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회사의 수익이 따라서 어닝 결과는 대부분 기대치를 충족했지만 이번 분기, 2분기에 대한 약한 가이던스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 12% 하락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1분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64억 6천만 달러를 찍었고요. 컨센서스는 36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폭넓은 성장세를 보였다. 여러 가지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비용하고 지출을 보시면요, 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매출은 27%나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매출은 27% 올린 반면 비용하고 지출은 굉장히 잘 컨트롤을 했죠.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6% 올라가는데 그쳤다. 그만큼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한 비즈니스 영업이익이 57%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도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리얼리티 랩이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손실이 둔화됐다. 리얼리티 랩이 메타버스잖아요. 따라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38억 5천만 달러가 보고가 됐는데요. 예상 손실은 45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결정적으로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2배 이상 증가한 12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커다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커다란 기업이 순이익을 2배 이상 올렸다. 이거는 굉장한 소식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순이익이 123.7인데요. 123억 7천만 달러 나누기 아까 매출이 364억 6천이었죠. 364억 6천만 달러 나누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 마진이요. 34%입니다. 자, 따라서 성장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바로 메타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운영 지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월 한 달간 자사 앱 제품군의 1일 활성 사용자 수가요. 평균 32억 4천만 명을 찍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것은 지금 새롭게 개발된 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7% 작년 대비 증가했다. 이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요. 패밀리 전체라는 것은요,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을 모두 합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광고 노출 수가 무려 20%나 증가했고요. 광고당 평균 가격도 6%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광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력하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패밀리 인당 평균 수익도 11.20달러로 전년에 9.47달러에서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메타는 최근에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열심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6억 4천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했고요. 12억 7천만 달러는 배당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주주를 돌보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365억에서 390억 달러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는 383억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390억까지 만들면 다음 분기에도 빚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약한 가이던스였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자본 지출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카펙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카펙스는요, 먼 미래를 보면서 당장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투여하는 이러한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가속화한다. 따라서 원래는 300억에서 370억 달러 정도를 올해 카펙스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금액을 무려 350억에서 400억 달러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2년 전에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7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메타버스였죠. 그때 메타버스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이제 주주들이요, 당분간 이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 먼 미래,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메타버스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현금을 소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이 내용은요, 이제 주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또 돈을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 플랫폼즈의 CEO 저커버그는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가 하락을 각오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핵심 내용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팀이 이룬 성과가 세계 최고 AI 모델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 데이터, 인프라 확장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덧붙이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모델,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AI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에 투자할 때요, 창업자가 버티고 있는 기업을 굉장히 높게 사죠. 자, 여기에서 마커 저커버그는요, 창업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서비스를 우리가 구축하겠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위해서 지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저커버그는요, 주가 하락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제품 확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제품의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메타의 주식 변동성이 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었는데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릴즈도 그렇고요, 스토리즈, 그리고 모바일로의 전환, 이렇게 예전에 봤을 때 투자를 많이 할 때는 항상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때가 쭉쭉 기회였다, 이렇게 지금 과거의 노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요, 저커버그는요, 메타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마음대로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존 자원의 많은 부분을 AI 집중하기 위해서 전환하더라도 일부 신제품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는 투자 범위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돈 쓰게 허락해 달라라고 주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 있다. 메타 플랫폼즈가 AI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
도와달라. 메타버스의 미래 멀지 않았다. 지금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커버그는 투자자들한테 기꺼이 투자에 동참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까지 날렸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앱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모의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요, 우리와 함께한 투자자들한테 장기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투자였다. 초기 징후도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선도적인 AI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앱에 추가한 다른 경험보다 더 커다란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메타 플랫폼즈는요, 메타버스 그리고 AI 두 가지의 기술력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실패하는 거 봤냐?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인 AI를 구축하면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CEO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어닝 결과였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소중한 구독자께서 남겨주신 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찬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댓글이고요. 요즘은 너무 테슬라와 빅테크 위주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조회수 때문에 큰 이슈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소형주와 근래 소외된 산업군도 조금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건설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홍석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조회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1년 전에 굉장히 커다란 결정 하나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방송을 위한 투자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제가 완전히 저희 투자 그리고 방송의 패턴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방송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한동안 정말 빅테크 위주로 방송을 해왔죠. 과거 한 6개월 이상 빅테크가 대부분의 방송을 차지한 게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빅테크 위주의 방송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매그니피센트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의 6개월 실적 그리고 1년 퍼포먼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물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플하고 테슬라는요,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었고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면요,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죠. 과거 6개월도 그렇고 1년의 수익률도 굉장합니다.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적표를 제출한 것이 빅테크였거든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였죠. 금리가 과거 1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지속됐잖아요. 자,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소형주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자금이 빅테크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하거든요. 그 얘기는 레버리지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높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형주였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제가 빅테크 위주로 방송을 했던 거는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빅테크에 몰빵하는 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방송을 구성하는 방법은요, 사실 미주온 탑13에 치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주온 탑13는요,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투자의 가치가 높다. 지금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식을 가지고 구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를 위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정한 기업들이 과거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둬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형주 하나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벌티브 홀딩즈인데요. 제가 미주온 탑13에 넣고 있는 소형주 중에 하나죠. 자, 벌티브 홀딩즈가 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때는 16%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좀 잠잠해지면서 6.82%로 마감이 됐죠. 자, 어떠한 어닝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갭 주당 순이익 EPS를 보시면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손실이죠. 시장 컨센서스를 0.28달러 하회했고요. 매출은 16억 4천만 달러를 찍으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7.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치를 2천만 달러 초과 달성하긴 했고요. 하지만 이 갭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한 실적이죠. 자,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한때 16%까지 급등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조정 영업이익입니다. 여기 보시면 논갭이라고 써있죠. 논갭으로 보시면요.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42%나 영업이익이 급등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아까 갭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컸다. 따라서 갭이 아닌 논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었다.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호재는 뭐냐면 2024년 1분기에 6억 달러 규모의 자사두 매입을 발표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요. 2024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순 매출은 12% 성장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주가가 상승한 이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된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순 매출 같은 경우는 연간 75억 4천만 달러에서 76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이 된다. 그 얘기는 블룸버그의 컨센서스가 76억 3천이고 그리고 예전의 예상치는 75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게 긍정적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가이던스가 2.29 그리고 2.35달러로 올라갔는데요. 컨센서스는 2.30에 불과하고 이전 예상치는 2.20에서 2.26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를 올린 게 첫 번째 호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1분기의 순 매출은 작년 대비 8% 성장하는데 그쳤다.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였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문량입니다. 주문이라는 것은요, 예약하고 비슷한 거죠. 미래를 위한 주문이잖아요. 따라서 이 주문량이 많다면 미래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우리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기본 시장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액체 냉각 기술을 포함한 AI 배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이요. 무려 60%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래 매출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는요. 주문은 받았는데 이게 딜리버리가 안 돼서 아직 매출로 확보 못한 겁니다. 밀려있는 주문을 얘기하는 거죠. 밀려있는 주문이 얼마냐면요. 63억 달러입니다. 자, 아까 1분기 순 매출이 16억 4천만 달러였잖아요. 자, 매출이 16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밀려있는 매출은 63억 달러다. 따라서 미래 매출을 걱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서 판매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인 런 AI를 인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기업을 인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컴퓨팅 리소스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소문이 아니라 완전히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수요일 성명에서 거래 조건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칼칼리스트라는 미디어에서 이번 인수는요 7억 달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고요. 런 AI는 기업 고객이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리지 않고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칼칼리스트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약 3,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직원의 한 15%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요,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고요. 엔비디아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여러 가지 거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인수권은 2019년 3월 달에 69억 달러의 멜라녹스를 인수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엔비디아의 최대 규모의 인수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서는 run AI가 무슨 역할을 하려는지, 왜 인수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여기 부가적으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run AI라는 회사는요, AI 개발자와 그 팀이 공유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요, 복잡한 AI 워크로드에 더 쉽게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GPU의 액세스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run AI를 사용하면 GPU를 풀링하고 별도의 작업을 위해 컴퓨팅 성능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GPU 클러스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GPU를 10,000개를 써야 되는 프로젝트다. 근데 이거를 run AI를 이용하면 10,000개 대신 5,000개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가 run AI를 인수했다는 얘기는요, 자, 지금부터 이 GPU가 너무나 비싸서 못 쓰는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GPU의 효율성을 높아주겠다. 예전보다 적은 양의 GPU를 확보해도 같은 인공지능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GPU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면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GPU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GPU는 보통 굉장히 비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효율성이 올라가면 반대로 가격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4월 2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조금 일찍 업로드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송 시간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방송 녹화 끝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앞서 한 2, 3일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